네, 안녕하세요. 무역계약론 제 8주차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학습할 내용은 인커텀스 2020에 대한 내용들을 학습을 할 테고, 여러분들이 그 무역물류 쪽 수업을 무역학 개론이라든지 아니면 국제상무론 수업을 수강을 하게 되면 반드시 필수적으로 이제 인커텀스를 학습을 하게 되는데, 원래대로라고 하면 계약론 수업 시간에는 이 인커텀스를 그렇게 중점적으로 다루지 않고, 인커텀스에서 실제로 실무적으로 계약상 의미가 있고 중요한 FOB 계약과 CIF 계약을 중점적으로 학습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아마 그 FOB, CIF 계약 내용까지가 우리 이 2020년도 1학기가 정상적으로 진행이 됐을 때 중간고사 범위까지였을 겁니다. 근데 지금 뭐 상황이 이렇게 된 것도 있고, 그리고 이 인커텀스라는 게 이제 10년 주기 개정을 하다 보니까 이 인커텀스가 작년 9월에 개정되고 나서 시작되는 첫 학기이기 때문에 2020년도 1학기가 이 계약론 수업 시간에 인커텀스를 크게 다룰 생각이 없었지만 다룰 수밖에 없게 돼버렸어요. 인커텀스 2020이 개정이 돼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역학 개론이나 국제상무론 시간에서 인커텀스 2010을 배웠다면 2020으로 개정된 주요 내용들을 반드시 학습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다른 지금 이번 학기에 진행이 되는 다른 수업에서 인커텀스 2020을 배웠다면 한 번 더 복습하는 개념으로 수업을 들으면 되고, 무역학 개론이나 국제상무론을 듣지 않고 인커텀스에 대해서 처음 접한다. 처음 접하는 경우에는 이 내용이 어떻게 보면 무역 물류 분야 중에서도 상무 분야, 무역 실무 분야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잘 학습하길 바랍니다. 잘 학습을 해 놓으면 여기서 국제 상무론도 마찬가지고 운송론이 됐든 보험론이 됐든 상사 중재가 됐든 3, 4학년 과목에서 인커텀스를 충분히 이해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역물류의 3, 4학년 수업을 듣게 되면 좀 힘들 수 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사칙연산, 산수를 하기 위해서 구구단을 반드시 외워야 되는 것처럼 인커텀스를 제대로 학습을 해야 이 무역물류 분야의 다른 심화된 전공 수업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유의해서 학습을 하기 바랍니다. 자, 인커텀스 2020에 11가지 규칙을 먼저 좀 간략하게 보면 크게 이제 두 가지 분류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카테고리는 모든 운송 방식에 적용되는 규칙, 그리고 두 번째 카테고리는 해상 운송과 내수로 운송에 적용되는 규칙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 뒤에서도 다시 언급을 하겠지만 이 해상 운송과 내수로 운송에 적용되는 규칙이라고 해서 이거는 이 인커텀스를 제정한 ICC 국제상업회의소가 하나의 어떤 규정 내지는 가이드라인 아니면 어떤 안내 정도로서 이런 여기 지금 나와 있는 FAS라든지 FOB 이런 것들이 해상 운송이나 내수로 배로 그 선박을 이용한 화물 운송에 적합하다라고 어떤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놓은 거지 절대적인 기준이 되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실무에서 살펴보면 선박을 이용한 운송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FOB가 사용된다거나 CIF가 사용된다거나 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인커텀스라는 게 어떤 법이거나 강제 규정이거나 반드시 지켜야 되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ICC라는 민간 기구가 국제 무역을 하는 당사자들이 쉽게 어떤 거래를 할 수 있게 어떤 하나의 템플릿, 정형화된 폼을 만들었고 이 정형화된 폼과 템플릿을 무역 거래 당사자들한테 가이드라인처럼 제시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PPT나 뭐 이런 것들을 만들 때 템플릿을 이용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템플릿이란 게 뭐 템플릿 그대로 써도 되지만 실제로 템플릿을 쓰는 사람이 그 템플릿의 내용을 어느 정도 수정해서 쓰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무역을 하는 거래 당사자들은 이 인커텀스를 쓴다 할지라도 보통은 이 ICC가 생각했던 대로 그대로 쓰진 않고 자신들의 어떤 거래 상황이나 양 당사자의 어떤 여러 가지 정황이나 상황에 맞추어서 그렇게 인커텀스 규칙들을 실질적으로 이렇게 변형을 해서 사용을 하는 것이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나눠서 얘기를 해보면 일단 모든 운송 방식에 사용되는 규칙, 모든 운송 방식이라는 게 이제 육상, 해상, 항공 다양하게 복합 운송을 포함해서 다양한 운송 방식에 적용을 할 수 있다는 것인데 뭐 EXW 공장 인도 조건, FCA 운송인 인도 조건, CPT 운송비 지급 조건, CIP 운송비 보험료 지급 조건, DAP 도착지 인도 조건, 그리고 이제 신설된 인커텀스 2010에서 2020으로 넘어오면서 변경된 개정된 2010에서는 DAT였지만 신설된 개정된 인커텀스 2020에서는 DPU라고 이름이 바뀐 도착지 양화 인도 조건, 그리고 DDP 관세 지급 인도 조건이 모든 운송 방식에 적용되는 규칙, 그리고 FAS 선축 인도 조건, 그리고 FOB 본선 인도 조건, CFR 운임 포함 조건, 그리고 CIF 운임 보험료 포함 조건, 이렇게 네 가지가 해상 운송과 내수로 운송에 사용하기에 적합한 규칙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그림을 볼 텐데요. 그림에서 우리가 EXW의 조건, 그리고 D 이어서 볼 11가지 조건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을 겁니다. 자, 여기 보면, 자, EXW가 있고, 왼쪽이 있고, 오른쪽이 있습니다. 왼쪽을 우리가 이제 뒤에 나올 11개의 모든 그림이 동일합니다.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면 되느냐. 왼쪽은 수출국, 그리고 오른쪽은 수입국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수출국, 여기가 수입국, 그리고 여기 이제 매수인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매도인이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쪽에서 이쪽으로 수출을 하죠. 근데 여기 보면 EXW 한 다음에 여기 위험 비용의 분기점 이렇게 해가지고 수직선이 그어져 있어요. 이 수직선. 이 수직선이 중요합니다. 이 지점이 정확하게 얘기하는 물품의 인도 지점입니다. 인커텀스에서는 물품의 인도가 이루어지게 되면 매도인에서 매수인에게로 위험 부담에 대한 책임도 넘어가고요. 그리고 비용 부담에 대한 부담도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인도 지점이 다시 얘기하면 분기점이 되는 거죠. 인커텀스가 얘기하는 분기점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선이 중요해요. 그래서 이 선을 기준으로 왼쪽은 매도인의 부담이고요. 오른쪽은 매수인의 부담입니다. 이 왼쪽에서 발생되는 어떤 물품의 손상 멸실 여부에 대한 책임은 매도인에게 있고요. 이 선을 기준으로 오른쪽에서 발생하는 물품에 대한 위험 부담, 멸실 손상에 대한 책임은 매수인이 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원래 계획했던 것이 아니라 처음에 계약상에서 존재했던 비용이 아니라 이 분기점을 기준으로 왼쪽에서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은 매도인의 비용이고요. 그리고 이 선의 오른쪽에서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은 매수인의 비용입니다. 그래서 이 인커텀스는 이 분기점이 어딘지가 매우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 분기점의 위치가 인도 장소가 되고 그 인도 장소를 명확히 명시해야 됩니다. 어디에? EXW D에다가.
여기 장소가 나오는 거죠. Insert named place of delivery. 여기가 인도 장소가 되는 거죠. 인도 장소를 반드시 기입을 해야 된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알파벳, 대문자, 세 글자 뒤에 반드시 장소를 적어야 된다. 그 장소가 매우 중요하다. EXW의 경우에는 이 뒤에 오는 장소가 인도 장소이기 때문에 이 점이, 이 지역, 이 지점이 이제 여기서 말하는 분기점이 되고, 이 분기점에서 물품의 인도가 이루어지고 매도인과 매수인의 위험 부담과 비용 부담이 나눠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인도 장소는 EXW에서는 EXW의 이 works가 공장이라는 뜻입니다. 공장. 그래서 뭐 당연히 공장을 포함하고, 공장이 아니라 뭐 창고나 뭐 기타 매도인의 영업소를 지정을 해서 여기서 물품의 인도가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 매도인의 영업소는 공장이 됐든 창고가 됐든 기타가 됐든 되도록이면 정확하게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떻게 할까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용소로 45 인문사회 경영관 이런 식으로 아주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EXW 부산 이렇게 해버리면 부산 전체가 공장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장의 정확한 지점, 위치, 주소를 이 EXW 뒤쪽에다가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자, 그러면 이 인도 장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매도인의 공장이나 창고와 같은 지정 장소, 이 장소죠. 이 장소에서 물품을 매수인의 이미 처분 상태로 놓아둔 때 물품의 인도가 이루어집니다.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미 처분은 매수인의 컨트롤 하에 둔다는 겁니다. 그래서 매도인이, 수출자인 매도인이 자신의 공장이나 자신의 창고가 됐든 어떤 지정된 장소에서 물품을 매수인이 가져가든지 팔아먹든지 뭐 알아서 할 수 있을 정도로 두게 되면 그것이 매도인의 물품 인도 의무의 이행이고, 그렇게 돼서 인도를 하게 되면 위험과 비용의 부담이 매도인에서 매수인에게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 EXW는 다르게 얘기하면 매도인의 최소 의무고 반대로 매수인의 최대 의무입니다. 그래서 매수인이 여기 이렇게 수출국까지 찾아와서 매도인의 공장이나 창고까지 와서 이렇게 놓여져 있는 물건을 차에 육상 운송 수단인 차량에 적재해야 되는 책임이 매수인에게 있고요.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 수출 통관도 매수인이 합니다. 수출 통관이 중요하죠. 수출국에서 외국으로 나가는 물품에 대해서 어떤 행정적인 처리를 하는 것이 수출 통관인데, 이 수출 통관을 수출국에 있는 매도인이 하는 것이 아니라 매수인이 합니다. 말 그대로 매도인은 말 그대로 최소 의무라는 말 그 자체인 것처럼 자신의 공장이나 창고에다가 물품 두는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뭐 서류 같은 것도 매수인이 물품을 인수했다는 증거를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도가 이루어지면 육상 운송 차량의 적재, 수출 통관, 그리고 이 육상 운송 수단, 그러니까 이 트럭에서부터 뭐 입항지죠. 공항이 될 수 있고요. 항공 운송, 철도 운송, 도로 운송, 해상 운송, 운송 수단에 상관없이 모든 운송 수단에 사용할 수 있는 조건이 EXW이기 때문에 이 육상 운송 수단을 이용해서 공항으로 가도 되고요, 기차역으로 가도 되고요, 고속도로를 이용해도 되고요, 항만으로 이동해서 선박에 적재해도 됩니다. 그리고 국제 운송을 하고 수입국에 도착해서 공항이든 기차역이든 도로든 항만이든, 우리나라 한국의 경우에는 국제 철도 운송, 국제 도로 운송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공항 아니면 선박, 항만만 되겠죠. 공항, 뭐 쉽게 말해서 인천공항이냐 아니면 뭐 부산항이냐, 여기서 또 수입국 내 육상 운송을 해서 수입국에 이제 있는 매수인의 어떤 창고나 지점으로 최종 목적지로 가게 될 텐데, 당연히 수입자인 매수인은 물품을 들어올 때 수입 통관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렇다 보면 이 수입자인 매수인이 수출국에서 수출 통관도 하고 수입 통관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수출국 내에서의 육상 운송도 해야 되고 국제 운송도 해야 되고 수입국 내에서의 육상 운송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매수인의 최대 부담 의무를 의미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건을 쓰는 경우에는 보통은 이 일반적인 경우에는 잘 쓰지 않아요. EXW의 경우에는 이거 EXW를 쓴다면 실무적으로 쓰는 경우는 거의 그런 경우예요. 이런 국제 운송을 전제하지 않고 이 물건을 사는 매수인이 수입국으로 가져오지 않고 이 수출국 내에서 처리를 한다거나 판매를 한다거나 공급을 한다거나 뭐 그런 경우에 간혹 쓰이고요. 아니면 수출자와 수입자가 본지사 간 거래여서 수입자가 뭐 본사가 됐든 지사가 됐든 이 어떤 비용을 이제 수입자인 매수인 측에서 이제 처리를 한다든지 뭐 그럴 때 쓰이지, 일반적인 수출 무역 거래에서 잘 쓰기는 힘듭니다. 왜냐하면 매수인이 수출 통관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요. 쉽게 말해서 한국에서 수출해서 미국으로 수입을 하는데 미국 사람이 한국 와서 한국의 관세청과 수출 통관 절차를 받는다는 것이거든요. 그게 생각보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국제적인 거래, 국제 물품 매매 계약에서는 EXW는 잘 쓰이지 않고 차라리 FCL 같은 것들을 쓰는 것이 조금 더 바람직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게 될 것은 FCA입니다. FCA도 똑같이 그림이 그려져 있죠. FCA는 프리 캐리어의 준말입니다. 거기서 이제 프리의 F, 캐리어의 CA를 가져와서 FCA라고 하는 것인데, 여기서 사용되는 프리라는 게 free from all charges and responsibility, 그래서 모든 비용과 책임으로부터 벗어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캐리어, 즉 운송인이죠. 운송인에게 물품을 인도하는 것으로서 매도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비용과 책임으로부터 벗어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앞서 얘기했던 그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의 어떤 분기점에 대한 부분을 운송인으로 잡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매수인이 제공한 운송수단에 적재된 채로, 아니면 기타 지정된 장소에서 매도인의 운송수단에 실린 채 양화 준비된 상태로 매수인이 지정한 운송인 또는 제3자의 처분에 놓인 때, 즉 운송인에게 전달하는 것으로서 매도인이 자신의 어떤 책임과 비용을 다하게 된다는 것인데, 여기 이렇게 기준선이 그어져 있죠.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쪽 왼쪽은 매도인 부담, 오른쪽은 매수인 부담입니다. 그래서 매도인의 구내에서 여기 이제 매수인이 계약한, 매수인이 지정한, 매수인이 계약을 했거나 지정을 했거나 제공을 하거나 뭐 어쨌든 매수인의 지정한 운송인에게 물품을 넘겨주거나, 아니면 매도인이 직접 가져다 줄 수 있어요. 그래서 매도인이 자신의 차량으로 적재를 해서 기타 장소라고 한다면 매도인이 물품을 실어다 줄 수 있습니다. 실어다 주는 것으로서 여기 나와 있죠. 운송수단에 실린 채로 양화, 이 차량에서 내릴 준비가 완료된 상태로 운송인에게 항우를 넘겨주는 것으로서 이 기준점을 기준으로 이 왼쪽은 매도인의 부담, 그리고 이 오른쪽은 매수인의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분기점이 운송인에게 어디서 넘겨주느냐, 제가 뭐 운송인이 이 분기점이 된다, 운송인에게 화물을 인도하는 것이 분기점이 된다라고 했는데, 이 FCA 뒤에다가 사람 이름을 쓰거나 운송인을 적는 것은 아니고요. 운송인에게 물품을 인도하는 그 지점을 기록을 하게 됩니다. Insert name the place of delivery에 운송인에게 화물을 전달하는, 인도하는 그 지점이 됩니다. 그 지점을 기록을 하게 되고, FCA도 마찬가지로 모든 운송수단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상 운송을 할 수도 있고요,
항공 운송을 할 수도 있고 철도, 도로 운송 모두 다 가능을 합니다. FCA와 앞에서 이야기했던 EXW를 좀 비교를 해보면 이 FCA의 경우에는 수출 통과는 매도인의 의무가 되고 매수인은 수입 통과만 진행을 합니다. 다만 이제 매수인이 이 FCA를 가능하게 하려면 운송인을 지정을 하거나 운송인이랑 운송계약을 통해서 이 물품을 받아올 운송인을 지정을 해야 될 것이고요. 아니면 자기가 직접 운송수단을 제공을 해야 되겠죠. 그런 점이 FCA의 특징입니다. 자, 그 다음 볼 거는 CPT입니다. Carriage Paid To인데 여기 carriage는 운송비를 뜻합니다. 운송비를 뜻하고 이 운송 비용을 지급해주는 조건 뭐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앞에서 C 조건을 이야기할 때 그 얘기를 했어요. 그 인커텀스 영문 알파벳 그 세 글자 중에 첫 번째 글자가 C로 시작하는 애들이 좀 특이한 애입니다. 그래서 이 CPT 뒤에 여기 오는 장소를 인도 지점을 적는 것이 아닙니다. Insert named place of destination이죠. 목적지를 적습니다. 목적지. 그러면 CPT는 목적지를 뒤에다 적어야 되니까 인도 지점이 없느냐? 아니죠. 있습니다. 어디? 물품의 수출국 선적지에서 운송인에게 물품을 인도하는 그 지점이 인도 장소입니다. 그러면 이 운송인은 누가 계약을 체결하고 누가 컨택을 하느냐? 여기서는 매도인이 합니다. 매도인이 컨택하거나 계약을 하거나 지정을 합니다. 그래서 보면 매도인과의 계약을 체결한 운송인, 이 운송인에게 물품을 인도하거나 뭐 기타이자의 제3자에게 물품을 인도한 때 물품이 인도된 겁니다. 그래서 이 지점이 분명히 분기점이 있어요. 그리고 이 분기점 앞서 봤던 FCA나 EXW처럼 이 분기점 왼쪽은 매도인의 부담이고요. 오른쪽은 매수인의 부담이 맞습니다. 여기가 분기점이에요. 그래서 매도인의 공장이나 창고에서 매도인이 계약한 운송인이 오면 여기서, 아니면 운송인이 있는 장소에 매도인이 직접 가져다 줄 수도 있어요. 기타 장소에서. 어떻게 됐든 운송인이 있는 곳에서 물품을 인도해 주는 것으로서 매도인의 부담은 끝입니다. 위험 부담. 그리고 비용 부담도 사실 여기서 끝이에요. 근데 이 비용 부담이 끝이긴 한데 매도인이 부담해야 되는 그 비용들 중에서 한 가지 더, 목적지까지 가는데 들어가는 운송 비용을 매도인이 부담해 줍니다. 자, 이거 여기서 이제 헷갈리면 안 돼요. 이 분기점이 있잖아요. 이 분기점이 있는데 이 분기점 오른쪽은 무조건 매수인의 위험 부담이고요. 그리고 매수인의 비용입니다. 이 매수인, 이 분기 인도 지점 이후, 물품의 인도 이후의 매수인의 위험 부담과 비용 부담 중에서 뭐만 주 운송 구간, 그러니까 목적지까지 가는데 들어가는 운송 비용만 추가적으로 매도인이 부담해 주는 겁니다. 그러한 조건이 CPT예요. 이게 뭐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이제 오해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물품이 인도가 이루어졌어요. 매도인이 지정한, 매도인이 계약한 운송인에게 물품을 인도를 했고 운송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그러니까 이게 운송 비용을 매도인이 부담을 하기 때문에 FCA에서는 운송인과의 계약을 매수인이 했죠. 왜? 이 운송 비용을, FCA에서의 운송 비용을 누가 부담했어요? 매수인이 부담을 했으니까. 근데 CPT는 운송 비용을 누가 부담해요? 매도인이 하죠. 그러니까 이 매도인이 운송인이랑 계약하는 겁니다. 운송 비용의 부담자가 FCA는 매수인, CPT는 매도인인 겁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이 구간, 그러니까 물품의 인도 지점 이후에 어떤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을 한다라고 하면 그 비용은 매도인 부담이 아니라 매수인의 부담입니다. 왜? 이 물품의 인도 이후부터 발생하는 물품의 멸실 손상에 대한 책임, 그러니까 즉 위험 부담, 그리고 비용 부담은 기본적으로 매수인 부담이 맞아요. 매도인은 뭐만 해주느냐? 지정된 목적지, 여기 insert named place of destination이 지정 목적지거든요. 그 지정 목적지까지 도착시키기 위한 운송 비용만을 매도인이 부담해주는 겁니다. 절대 여기서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했을 때 매도인이 부담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거를 반드시 유의를 하기 바랍니다. 그 부분을 많이 오해를 해요. 인커텀스를 잘 제대로 학습하지 않은 경우에. 자, 그래서 CPTA 개념은 그렇고요. 자, 그 다음은 CIP입니다. CIP. 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Carriage가 앞서 운송비라고 했습니다. 자, Insurance, 보험이란 뜻이죠. 여기서 이제 보험료라는 의미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앞서 살펴봤던 CPT와 CIP의 그림을 보면 동일해요. 똑같아요. 그 똑같은 비교해 봤을 때 CPT와 CIP는 사실상 거의 그 내용의 대부분이 동일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거의 동일하면 무슨 차이가 있느냐? 매도인이 그 운송 구간의 운송비에 더해서 보험료까지, 그 주 운송 구간의 보험료까지 매도인이 부담하는 조건이 CIP입니다. 다른 부분, 즉 물품의 인도 지점, 다시 말하면 분기점, 그 분기점 이전에는 매도인이 부담을 하고 그 이후에는 매수인이 부담을 하고 위험과 비용을. 그래서 마찬가지로 CIP도 CPT처럼 물품의 인도 이후에 어떤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게 되면 매수인의 부담입니다. 자, 그리고 물품의 인도 지점도 똑같아요. 매도인이 계약한 운송인, 매도인이 계약한 운송인에게 뭐 매도인의 창고나 공장에서 운송인에게 넘겨줄 수 있고요. 아니면 기타 지정된 장소에서 넘겨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운송인에게 물품을 인도하거나 할 때 물품의 인도가 이루어지고 그 이후부터 물품에 대한 위험 부담과 비용 부담이 매수인이 되는 것인데 CPT와 CIP의 차이는 CIP의 경우에는 보험료를 매도인이 추가적으로 부담을 해준다. 이 운송비와 보험료 이외의 비용은 매도인이 부담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매도인이 부담을 해주고 어디까지? 지정된 목적지까지. 지정 목적지까지. 그래서 이 지정 목적지가 어디에 적혀야 된다? CIP 뒤에다가 여기 Insert Name Place of Destination 여기가 지정 목적지가 적혀야 된다. 이 얘기죠. 자, 그리고 뭐 제가 요 CPT 얘기할 때는 빼먹었던 것 같은데 CPT든 CIP든 뭐예요? 모든 운송수단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만이든 공항이든 항공운송이든 도로, 철도 뭐 다 가능합니다. 그리고 수출 통관 당연히 매도인의 의무, 수입 통관 매수인의 의무. 자, 뒤에서 보게 될 EXW와 DDP를 제외하고 기본적으로 수출 통관은 매도인이 하고요. 수입 통관은 수입국에 있는 매수인이 합니다. 요거는 예외예요. 그런 차이가 있고요. 뒤에서 다시 얘기를 하겠지만 CIP에서 매도인이 매수인의 어떤 보험료를 대신 부담해 줄 때 요 보험 조건은 ICC 런던 보험자 협회에서 제정한 협회 적하약관 A 조건으로 들어줘야 됩니다.
ICCA 협회 적화 역할. 요게 사실은 인카텀스 2020에 와서 개정된 부분입니다. 그 부분이 뒤에서 보게 될 CIF 조건하고 달라요. 그렇죠? ICCA로 들어줘야 된다. 라는 점입니다. 자, 이어서 보게 될 내용은 DAP입니다. DAP. 그래서 이 D로 시작하는 인커텀스 조건을 볼 텐데, 이 D로 시작하는 DAP의 경우에도 이 DAP D에 목적지가 적힙니다. 근데 그 목적지의 성격이 좀 달라요. 뭐냐? 앞서 살펴봤던 CIP나 CPT의 경우에는 여기 뒤에 오는 목적지가 인도 지점이 아니었어요. 분기점이 아니었어요. 뭐였죠? 그냥 매도인이 운송비나 보험료를 부담해주는 지점이었어요. 근데 DAP에 오는 이 목적지는 인도 지점입니다. 즉 다시 얘기하면 분기점이에요. 그래서 분기점이 어디에 그려져 있다? 수입국, 목적국, 양육지에 그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점이 기준이 돼서 왼쪽은 매도인의 부담이고요. 오른쪽은 매수인의 부담입니다. 그리고 이 수입국 내 지점을 기준으로 오른쪽이 매수인의 위험, 매수인의 비용입니다. 그래서 매도인은 지정된 목적지에서 도착 운송수단에 적재된 채 양하 준비된 상태로 매수인의 이비 처분 상태로 물품이 놓여질 때 물품의 인도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DAP도 마찬가지로 모든 운송수단에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도로 철도가 됐든 항공이 됐든 아니면 해상이 됐든 운송을 해서 아니면 이제 이 DAP 뒤에 이 인도 지점 분기점을 이렇게 여기 있는 것처럼 입항지 항만이나 공항을 지정할 수도 있고요. 내륙 지점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지정된 목적지가 내륙에 있는 어떤 지점이다. 예를 들어서 부산항이나 인천공항이 아니라 서울이다. 그러면 인천공항이나 부산항에서 내려서 수입국 내 육상 운송을 통해서 서울까지 가져와야 되겠죠. 아니면 이제 DAP 뒤에 오는 장소가 항만이나 공항이면 뭐 인천공항, 부산항 이렇게 해서 그 지점이 이제 목적지가 되는데, 중요한 거는 여기 그림에서 그려져 있는 것처럼 운송수단에 적재되어 있는 상태로 목적지에 가져다 주면 됩니다. 이 운송수단으로부터 내려줄 의무는 양육 책임이죠. 양육 책임. 물품을 물품을 내리는 작업. 이제 이게 선적, 양하 이런 표현을 많이 어려워하는데, 쉽게 말해서 물품을 배에 적재하는 것을 선적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육지에 내리는 것을 양육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선적과 양육을 포괄하는 말이 양하예요. 그러니까 양하라는 말에는 선적이란 말도 들어가 있습니다. 의미적으로, 사전적으로는. 근데 많은 책들이 사실은 이거를 이렇게 쓰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사실 조금 틀린 표현입니다.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 선박이나 운송수단에서 화물을 뭐 우리가 하차하죠. 하차한다 그러죠. 그때 표현은 양육입니다. 양육. 양하에는 선적이라는 의미도 들어가 있어요. 이 하자가 하차할 때 하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차할 때 하자는 이 하자, 아래 하자를 쓰잖아요. 근데 이 양하할 때 하자는 그 선박에 적재되어 있는 화물을 뜻하는 한자를 씁니다. 그래서 한자가 달라요.
어쨌든 그거는 약간 뭐 사이드한 이야기고 그래서 매도인이 어찌됐든 내륙 지점이 됐든 뭐 입항지가 됐든 그곳까지 운송을 해 주어야 되고 물품을 양하 준비가 완료된 상태로. 여기서 중요한 게 양하 또는 양육이 완료된 상태가 아니라 준비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준비가 완료된 상태. 준비가 완료됐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했다는 얘기예요? 할 준비가 됐다는 거예요. 했다는 얘기냐? 하기 전이라는 얘기냐 이거죠. 양육 준비가 완료된 상태. 그러니까 양육 작업을 하기 전입니다. 이거 하기 전. 양육을 완료한 상태가 아니라 양육을 준비하는 것이 완료된 상태라는 것이니까 양육 작업을 하기 전이죠. 그러니까 양육 작업을 하기 전 상태에서 물품을 매도인이 매수인에게로 인도하는 겁니다. 그 운송수단으로부터 화물을 내릴 의무는 매수인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살펴봤던 CPT, CIP하고 다르게 물품의 인도 지점, 물품의 매도인과 매수인의 위험 부담, 비용 부담의 분기점이 선적국, 수출국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양육국, 수입지에 있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주 운송 구간 중에서 발생하는 추가 비용의 경우에는 CPT나 CIP의 경우에는 매수인의 부담이고 책임이었지만 DAP를 사용하게 되면 매도인의 책임이고 매도인의 비용입니다. 그런 차이가 있어요. CPT와 CIP, DAP하고의 차이점. 자, 그리고 수출 통관에 대한 부분은 당연히 매도인, 수입 통관은 매수인이 합니다. 그리고 이것도 역시나 모든 운송수단에 사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이제 DPU를 볼 텐데 DPU는 인커텀스 2020에 들어와서 개정된 내용입니다. 2010 시절에는 이 부분이 DPU란 이름으로 하지 않고 DAT라는 이름으로 존재했습니다. 2010에는. 근데 2020으로 넘어오면서 Delivered at Place Unloaded죠. DAT는 Delivered at Terminal이었어요. DAT의 부분이 터미널이었다. 자, 터미널은 공항도 될 수 있고요. 항구도 될 수 있고요. 뭐 기차역도 될 수 있고 아니면 뭐 버스 터미널도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DAP랑 겹친다는 거죠. DAP랑. DAP가 Delivered at Place거든요. DPU는 이 Unloaded만 붙인 거예요. DAP. 그래서 이 DAP의 Place가 장소인데 터미널도 사실 장소예요. 장소는 장소죠. 그래서 이 부분이 서로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았어요. DAP, DAT. 오직 DAT와 DAP의 차이점은 앞서 살펴봤던 것처럼 DAP의 경우에는 뭐였어요? 양하 준비 상태죠. 양하, 그러니까 화물을 내리지 않은 상태로 끝났죠. 화물을 내리지 않은 상태로 끝났는데, 근데, 이 DAT의 경우에는 양하 완료 상태로 넘겨줍니다. 물품을 내리기 위해서 준비한 상태, 물품을 내린 것을 완료한 상태. 그렇죠? 여기 그림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물품이 운송수단에서부터 내려와 있죠. 그래서 이게 이름이 이제 터미널이니 플레이스니 이런 걸로 구분하지 말고 말 그대로, 왜냐하면 2010에서 DAP와 DAT의 딱 차이가 이거였거든. 화물을 내려주는 것이냐 내려주지 않는 것이냐. DAP는 내려주지 않는 거죠. DAT는 내려주는 거고. 근데 이 DAT가 그래서 그 차이점을 더 부각시켜서 DAP에다가 A를 줄이고 unloaded를 넣은 겁니다. unloaded. 우리가 영어 단어에서 loading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 loading이 쉽게 말하면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적재, 선적, 상차 이걸 말하는 거고요. unload, 이게 약간 그 반대죠. 반대 의미로서 unload 하면 내리는 거, 양육, 그리고 하차, 뭐 이걸 말합니다. 그래서 싣는다, 내린다 이거죠. 그래서 그냥 DAP, Delivered at Place는 unloaded를 안 해주는 거고요.
DPU는 unloaded를 해주는 겁니다. 그 차이죠. 그래서 그러니까 DAP가 우리말로 도착지 인도라고 해요. 도착지 인도, 도착지 장소 인도인데 DPU는 도착지 하모를 내리는 인도다라는 겁니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DAP와 DPU. DAT가 인쿼텀스 2010의 DAT가 DPU로 바뀌면서 이렇게 도착지 양하 인도가 되었다라는 점입니다. 이게 unloaded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안 실어준다. 실어준다와 안 실어준다.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이 unloaded는 내린다는 뜻입니다. 하물을 내린다. 하차한다. 그 얘기가 unloaded입니다. 그 다음에 보게 될 내용은 DDP입니다. DDP, Delivered Duty Paid 이렇게 되어 있는데 관세 지급 인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림을 보면 뭐랑 비슷하냐면 이 그림이 사실상 DAP와 동일합니다. DAP랑 동일을 한데 뭐가 달라졌느냐? 요거 하나 달라졌어요. 수입 통관이 매도인의 의무입니다. 그래서 뭐 내륙지에서 물품을 양하 준비 완료된, 여기도 이제 도착 운송 수단에 실어둔 채죠. 그리고 수입 통관을 매도인이 이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도 양하된 상태가 아니라 양하 준비 완료 상태입니다. 양하 준비 완료 상태. 언로디드 해주는 게 아니에요. 언로디드는 매수인이 하는 거예요. 언로디드는 매수인이 한다. 그리고 수입 통관이 매도인의 몫이다. 그러면 이게 뭐가 되겠어요? EXW의 반대죠. 그래서 수출자인 매도인이 수출 통관도 하고 수입 통관도 하고. 여기서 듀티 페이드 되어 있는데 이 듀티가 관세나 수입에 필요한 제세를 말합니다. 왜 우리 면세점을 얘기할 때 듀티 프리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듀티가 관세를 의미한다. 그래서 관세, 즉 수입 통관, 이 수입 통관에 대한 부담이 매도인에게 있다. 그 조건이 DDP가 되겠습니다. 자, FAS입니다. FAS, Free Alongside Ship. 그러면서 다시 F가 사용이 되죠. F가 사용이 되는데 여기서 Alongside Ship이라는 거는 선박의 옆, 선측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선박의 화물을 적재하기 위해서 그 선박 옆에 우리가 부산항에 가보면 부산신항이든 북항이든 가보면 겐츄리 크레인이 있죠. 그 겐츄리 크레인에서 이제 화물을 이렇게 들어 올려서 배에 싣는데 그 부분이 이제 선측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선측에서 풀이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했어요? 매도인이 그 선측에 물품을 가져다 두는 것으로 매도인의 인도 의무를 다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분기점이 어디냐? 분기점이 이 지점이 됩니다. 이 지점이 되고 insert name port of this shipment, 선적항이 적혀 있어야 되죠. 그래서 FAS 뒤쪽에는 선적항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자, 그게 FAS예요. 그래서 다시 보면 지정된 선적항에서 매수인이 지정한 선박의 선측에 물품을 놓아두거나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대. 여기서 나오지만 이 선박은 매수인이 계약을 하거나 제공을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여기 기준이 이렇게 그어져 있죠. 분기점이 이렇게 그어져 있고 왼쪽은 매도인이 부담하고 오른쪽은 매수인이 부담을 하는데 기준점이 여기다 보니까 매도인은 여기 선박 옆에 요 선박이 이제 와 있으면 매수인이 지정한 요 선박이 와 있으면 그 선박에 화물 실을 수 있도록 부두 옆에 배 옆에 부두 위에 올려두거나 아니면 부선 위에 올려놓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한국은 우리나라는 항만시설이 잘 돼 있고 뭐 해서 그럴 일은 없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화물을 부두에서 이렇게 옮겨 실는 것이 아니라
큰 배가 이 항만에 들어오지 못해서 먼 바다에 이렇게 떠 있고 조그만 배에다가 이렇게 옮겨가지고 이 배가 옆에 가서 이렇게 옮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뭐 그런 경우에는 이제 이 조그만 배가 이게 이제 본선이 아니라 부선이 되는데 여기서 이렇게 옮기는 경우 그걸 뭐 그럴 가능성도 있으니까 그럴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고 자 여기 보면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라고 해서 프로큐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조달이라는 표현을 써요. 조달. 이거는 이 표현은 인커텀스 2010부터 사용된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하물이 있어요. 계약상에서 매도인과 매수인상에 물품을 인도해 주기로 한 하물이 A인데 이게 공산품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뭐 석탄이다, 뭐 석유다, 원유 그런 것이다라고 하면 물론 매도인이 이러한 물품을 선박 옆에 가져다 둘 수도 있지만 이미 다른 사람에 의해서 선박에 적재가 되어 있는 물품을 그러니까 배 안에 이미 적재되어 있어요. 이렇게 혹은 지금은 FAS니까 예를 들어 이게 석탄이라고 치면 내가 직접 강산에서 채굴을 해가지고 이 부두 옆에 가져다 놓을 수도 있지만 다른 사람이 강산에서 채굴을 해서 그 항구에 여기서 FAS 뒤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선적항에다가 하물을 가져다 놓은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다른 사람이 가져다 놓은 하물을 구매하는 겁니다. 구매해가지고 매도인이 구매해가지고 그러니까 다른 제3자가 있는 거죠. 다른 판매자로부터 이미 그 항구의 부두에 놓여져 있는 하물을 구매를 해서 매수인에게 넘겨주는 것. 뭐 물론 매수인한테 직접 넘겨주는 것이 아니라 매수인이 지정했거나 계약한 운송인이겠지만 선박이겠지만 그 선박에게 물품을 넘겨주는 것. 그거를 조달한다. 우리가 대한민국 정부에서 필요한 물품을 구매하는 간청을 조달청이라고 합니다. 그 조달해 온다 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매도인의 입장에서 매도인이 직접 물건을 만들거나 생산을 하거나 채광을 하거나 뭐 채집을 해가지고 물건을 선박 옆에 가져다 놓는 경우도 있지만 이미 남이 그렇게 해놓은 걸 사다가 갖다 주는 거 그것도 가능하다라는 사실이 되는 것이죠. 그게 이제 FAS고 여기 그림을 보면 알겠지만 앞서 우리가 쭉 살펴봤던 EXW부터 DDP의 경우에는 여기 운송수단의 그림이 비행기도 있었고 기차도 있었고 트럭도 있었어요. 근데 FAS부터는 배밖에 안 그려져 있습니다. 자, 이 alongside ship, 배의 선측이란 말 자체가 선박을 요구하죠. 선박이 있어야 뭘 여기 선박 옆에 가져다 두거나 뭐 선박에 옮기기 위한 부선에 실어 두거나 이게 가능하죠. 선박이란 표현이 이 FAS라는 말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FAS부터 뒤에 보게 될 FOB, CFR, CIF 요 네 가지 규칙의 경우에는 해상 내수로 운송에 사용하기에 적합하도록 만들어진 인커텀스 규정이고요. 그리고 FAS 그 인커텀스 상의 규정을 쭉 살펴봐도 얘네들은 그냥 해상 운송을 한다는 걸 전제하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해상 운송에 적합한 운송 방식이다. 그 포인트를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FOB 있습니다. FOB. FOB는 뭐 뒤에서 다시 한번 FOB 계약에 대해서 우리가 언급을 하고 할 것인데 사실 FOB와 CIF는 가장 많이 사용되는 인커텀스 규칙이고요. 그리고 인커텀스가 제정되기 이전부터 존재했던 정형거래 규칙입니다. 인커텀스의 기원에 대해서는 뭐 이거를 수업을 들은 친구들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다른 수업에서 인커텀스 자체가 ICC가 20세기 초에 1936년인가 저도 갑자기 연도가 가물가물한데 어쨌든 이 사람들이 제정을 했는데 그 제정을 할 때 이 사람들이 ICC가 순전히 100% 창작을 한 것이 아니고요. 기존의 무역업자들
전통적인 무역업자들 사이에서 무역 거래를 할 때 간습처럼 여겨져 오던 매도인과 매수인의 어떤 의무 이행 사항들, 조건들, 거래 조건이죠. 쉽게 말하면 매도인의 의무는 무엇이고 매수인의 의무는 무엇인지를 규정하는 어떤 관례, 간습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 관례와 간습의 가장 대표적인 게 FOB와 CIF였어요. 그렇게 통칭됐어요. 프리 온 보드를 줄여서 FOB, 뒤에서 얘기하겠지만 코스트, 인슈런스, 프라이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CIF 이렇게 해서 사용되던 것들이 무역 간습이었습니다. 이거는 FOB, CIF는 지금으로부터 거의 뭐 한 200년 전부터 최소 200여 년 전부터 사용되던 거예요. 그러니까 ICC가 인커텀스를 만들기 훨씬 전부터 FOB하고 CIF는 존재했어요. 그러다 보니 이 ICC 국제상업회의소가 전 세계 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전 세계 통일해서 사용할 수 있는 어떤 정형거래 조건을 만들 때 이 FOB와 CIF는 이미 존재했던 애기 때문에 얘네들을 무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FOB와 CIF를 수용을 합니다. 받아들여요. 그래서 인커텀스를 제정할 때 얘네들이 들어와요. 그렇게 하다 보니 ICC가 만드는 다른 FOB와 CIF를 제외한 나머지 정형거래 조건도 요 스타일을 딴 거예요. 그래서 알파벳 대문자 3개로 이루어진 형태로 제정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형거래 조건의 오리진이에요. 얘가 근본이에요. 근본. 소위 근본. 물론 이 우리 근본 FOB, 옛날부터 존재했던 FOB와 인커텀스가 규정하고 있는 FOB가 조금 다릅니다. 그리고 실무에서 사용되는 FOB도 또 달라요. 그 부분은 또 뒤에서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그런 차이가 발생을 해요. 자, 그럼 뭐 그건 이제 FOB의 근원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했던 것이고, 자 돌아오면 FOB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FOB도 뒤에 당연히 뭐가 쓰이냐? 포트 오브 시먼트, 선적항이 기재됩니다. 선적항. 그래서 물품을 선적항에서 넘겨주는데 지정된 선적항에서 매수인이 지정한 선박, 그럼 즉 운송수단인 선박, 이거를 계약을 하는 사람은 매수인이죠. 매수인. 자, 매수인이 이제 이거를 이제 운송수단을 수배를 해가지고 지정을 하는 것이고, 매도인은 뭘 하면 되느냐? 이 화물을 적재한대. 적재.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선적한대. 이럴 때 물품의 인도가 완료됩니다. 물품을 매수인이 계약한 그 선박의 화물을 적재하게 되면 매도인은 매수인에게로 물품을 인도하게 되는 것이고, 여기까지가 매도인의 부담, 비용, 위험인 것이고요. 그 이후부터는 매수인의 부담이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여기도 조달이란 표현이 쓰입니다. 조달. 내가 물품을 생산하고 준비해서 그 지정된 선박에 적재할 수 있고요. 선적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다른 사람이 만들어 놓거나 다른 사람이 준비한 물건을 사다 가지고 구매해 가지고 그 배에다가 실어줄 수도 있습니다. 둘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적재를 하거나 아니면 하는 걸로 매도인의 인도 의무를 다하게 되는 것이고, 자, 그러면 FAS와 FOB의 비교는 뭐 명확해지죠. FAS의 경우에는 화물을 선박에 선적해 주는 것이 아니라 배 옆에 갖다 두기만 하면 되는 것이고, FOB는 매도인이 화물을 선박에 선적해야 됩니다. 그런 차이가 있죠. 자, 여기서 제가 한 가지 포인트를 더 설명을 할 텐데, 여기 보면 재래 화물, 컨테이너 화물이 등장하기 전에 사용되는 모든 화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재래 화물, 그리고 앞에서 봤던 FCA나 CPT나 CIP의 경우에는 뭐 컨테이너 운송에 쓰인다, 뭐 이런 표현이 등장하는 책들이 있거나 뭐 강의 자료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앞에서도 모든 운송수단에 사용하는 인커텀스 규칙, 해상 내수로에 전용해서 사용하는 인커텀스 규칙을 이야기할 때도 얘기를 했다시피, 인커텀스는 그냥
국제상업회의소가 제정한 무역계약과 관련된 무역계약의 이행과 관련된 하나의 어떤 플랫폼, 템플릿 그런 것뿐이에요. 이건 그냥 가이드예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의무적으로 무조건적으로 지켜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그 얘기했죠. FOB 쓰면서 항공운송한 사람이 있다고.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걸 뭐 금지하거나 그런 거 아닙니다. 뭐 그렇게 뭐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서 항공 운송을 하는데 그 거래 조건을 FOB를 쓴다. 쓸 수 있어요. 당사자 자체의 원칙에 따라서. 자, 근데 이 FCA, CPT, CIP의 경우에는 이 얘네들 특징이 여러분들이 앞에 있는 강의자를 이렇게 보면 알겠지만 매도인이 물품을 운송인에게 인도해 주는 것으로서 인도 의무를 이행을 해요. FCA든 CPT든 CIP든. FCA는 매수인이 계약한 운송인이고요. CPT, CIP는 매도인이 계약한 운송인이에요. 어찌됐든 FCA, CPT, CIP 다 뭐 운송인에게 물품을 인도해 주는 것으로서 매도인의 인도 의무가 끝납니다. 뒤에서 보게 될 CFR, CIF, 그리고 FOB의 경우에는 여기 있는 것처럼 하물을 본선에 적재하거나 선적해 주는 것으로서 매도인의 인도 의무가 완료돼요. 그러면 FOB, CFR, CIF가 있고 FCA, CPT, CIP가 있는데 요걸 좀 비교해서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있는데, 자, 이걸 비교해보면 이런 거죠. 여기는 해상내수로, 여기는 모든 운송수단. 이렇게 비교를 해보는데, 이 모든 운송수단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이 FCA, CPT, CIP는 운송인에게, 그리고 해상에서 사용하는 FOB, CFR, CIF는 본선 적재할 때 물품의 매도인의 물품 인도 의무가 완료된다는 겁니다. 자, 근데 이게 어떤 문제가 있냐라고 하면, 자, 해상 운송은 여러분들이 국제 상무론 수업을 들은 친구들은 알겠지만, 해상 운송에는 정기선 운송이 있고 비정기선 운송이 있습니다. 정기선 운송은 주로 컨테이너선이고요. 비정기선 운송은 보통 벌크선이죠, 벌크선. 그리고 이 컨테이너선의 경우에는 큰 대형 해운사들, 머스크라든지, 뭐, 지금은, 뭐, 한지는 어차피 망했으니까, 뭐, 현대상선이라든지, 뭐, CMA, CGM이라든지, 뭐, 하팡로이드라든지, 뭐 그런 회사들, 대형 해운 회사들이 이제 컨테이너선을 운영을 하는 것이고, 벌크선은 우리나라 한국의 경우에는 뭐 페노션이라든지 뭐 대한해운 이런 회사들이 이제 벌크 선사인데 컨테이너 운송을 하게 되면요. 실제로 지금 이거를 여러분들이 국제 운송론이나 이런 수업에서 들어야 되는 부분인데 컨테이너 운송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하물을 그러니까 수출자인 매도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매도인이 그냥 자신이 운송하려고 하는 하물을 컨테이너 선사 운송인에게 물품을 넘깁니다. 이제 소위 말하는 그 컨테이너 있죠. 컨테이너에 화물을 적재해서 보냅니다. 그걸로 끝이에요. 이 매도인이 물품이 실제로 선박에 선적되는 과정, 그리고 항구에서 처리되는 과정에 이 매도인이 관여하지 않아요. 확인할 수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부산항 그 컨테이너 부두에 한번 들어가고 싶어서 들어가려고 하면 막습니다. 거기 보안구역이라서. 매도인은 이 컨테이너 선을 이용해서 운송을 하게 되면 그냥 이 선사들을 컨택을 해가지고 그 선사에게 물품을 인도해 주는 것으로서 그 의무를 다하는 것이지 자기들이 직접 컨트롤하고 통제해서 물품을 배에 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비정기선의 경우는 좀 다릅니다.
비정기선의 경우, 이 벌크선의 경우에는 물론 벌크선도 물품을 선박에 적재하거나 선적하는 그 작업을 선사인, 운송인이 할 수 있어요. 근데 아닐 수도 있습니다. 물품의 매도인이 직접 물품의 그 선적 작업을 할 수 있는 하역 업체를 컨택을 해가지고 자신이 비용을 지불하고 자신이, 물론 여기서 말하는 매도인이 직접 한다는 얘기가 자신이 화물을 등에 울러매고 옮긴다는 얘기가 아니라 자신의 컨트롤하고 관리 감독하에서 물품을 선박에 적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직접 하역 업체를 컨택하고 해서. 자, 그러면 이 전기선의 경우에는 컨테이너 선사에게 화물을 넘기는 것이고, 비전기선의 경우에는 자신이 직접 컨트롤할 수가 있는데, 선적 적재 작업을. 그러다 보면 이 FCA, CPT, CIP의 경우에는 물품을 운송인에게 넘기고, FOB, CFR, CIF의 경우에는 본선 적재한다고 했죠. 그러면 뭐랑 뭐가 유사한 거예요? 이 운송인에게 넘겨주는 방식이 컨테이너선 운송 방식이랑 유사한 것이고, 본선 적재를 하는 이 방식이 사실상 벌크선, 재래선 적재 방식이랑 비슷한 거죠. 그래서 그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FOB, CFR, CIF의 경우에는 재래함을 벌크선의 운송에 맞고, FCA, CPT, CIP의 경우에는 컨테이너 운송에 맞다. 그런 이야기가 인커텀스와 관련된 여러 자료나 뭐 책에서 등장을 해요. 근데 이거는 이렇게만 듣고 넘어가면 여러분들이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게 뭐냐면, 컨테이너 운송을 할 때도 FOB 씁니다. 벌크선 운송을 할 때도 FCA를 써요. 이 얘기인 즉슨 요 FCA, CPT, CIP가 그 내용들이 컨테이너 운송에 적합하다는 것이고, FOB, CFR, CIF가 벌크선 운송에 적합하다는 것이지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는 없다. 인커텀스는 다시 한번 말하지만 무역거래 당사자들이 활용을 하라고, 매도인의 의무와 매수인의 의무가 규정되어 있는 하나의 템플릿이다. 강행 규정이 아니다.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이 아니다. 응용을 해서 사용을 한다라는 점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비교, 뭐 이거에 대한 비교. 사실 그래서 이렇게 볼 필요가 있어요. FOB, CPC, CFR, CPT, CIF, CPT, 뭐 CIP 이런 식으로 이제 나눠서 끊어서 볼 수 있죠. 그래서 FOB, FC의 경우에는 매수인이 운송계약을 체결을 하고, C로 시작하는 애들은 매도인이 운송계약 체결하고. 자, 그래서 CFR을 보면 바로 넘어와서 Cost and Price입니다. 그래서 Cost, 비용, 운임. Price이란 말이 이제 운임이란 뜻인데, 이걸 이제 다른 데에서는 예전에는 CNF 이렇게 하기도 했어요. CNF, Cost and Price. 뭐 근데 이제 인커텀스에서는 CFR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여기서 제가 이거 표라기보다 이렇게 나타냈는데, 이 CFR에 대칭되는 게 CPT입니다. CPT는 분기점이 수출국에 있었죠. 마찬가지로 FOB처럼, FOB와 유사합니다. FOB처럼 매도인이 물품을 본선 적재해 주는 것으로서 매도인의 인도 의무를 다하는 것이고요. 이 이후부터의 비용과 위험은 매수인의 부담입니다. 근데 이 매수인이 부담하는 비용 중에 뭐만 주 운송 구간, 목적항입니다. 이건 해상 내수로에 사용하기로 적합한 것이기 때문에 여기 선박만 그려져 있죠. 여기에. 그래서 insert name port of destination, 목적항까지 가는데 들어가는 비용, 그 비용을 매도인이 부담해 주는 겁니다. 만약에 요 목적항까지 가는데 가는 운임 이외에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면 그거는 매수인의 부담입니다. CPT랑 동일하죠. CPT하고 CFR이 비슷한데, CPT는 운송인한테 물품을 넘겨주는 거고, 운송비라는 이름을 부담을 하는 거고, 그래서 운송비를 캐리지 이렇게 표현했죠. CFR은 본선 적재, 해상 내수로에 사용하는 규칙이라서 본선 적재해주는 것으로서 인도 의무를 다하는 것이고, 매도인은 목적항까지의 운임, 운임만 부담을 하는 조건이 CFR입니다. 그러한 차이가 있어요.
자,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인커텀스 조건이죠. CIF입니다. Cost, Insurance and Pride. 이렇게 되어 있고, 목적항을 이제 기재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CPT, CIP의 경우에는 뒤에다가 목적지. 그래서 이 목적지가 뭐였죠? 매도인이 비용을 부담해서 운송 비용 제공해야 되는 그 장소였는데, CIF의 경우에는 목적항입니다. 목적항. 그리고 당연히 앞에서 봤던 CFR도 마찬가지죠. 목적항인데, 여기까지 가는 데 있어서 CFR과 CIF는 사실상 동일하죠. 뭐만 달라져요? 여기 있죠. 보험료만. 이 보험료만 부담을 해야 되는데, 인커텀스 2020에서 달라진 점 중에 하나가, 원래 인커텀스 2010에서는 CIP든 CIF든 매도인이 보험료를 낼 때는 그냥 ICCC로 들어줬어요. 근데 이것이 인커텀스 2020에 와서는 CIP는 ICCA, 그리고 CIF의 경우에는 ICCC로 들어주는 걸로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모든 운송수단, 그리고 요거는 해상운송, 모든 운송에 항공운송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데, 사실 뭐 이유는 뒤에서 다시 얘기를 하겠지만, 항공운송의 경우에는 ICCC 조건 이런 게 없어요. 항공운송 보험 이런 것들의 경우에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협회적 허약관 A로 들어줘야 된다는 내용으로 개정이 됐는데, 그런 차이가 2020에서 들어와서 바뀐 점이고, 나머지 부분은 사실 해상 내수로에 사용되어진다. 그리고 매도인이 본선 선적지에서 본선 적재하거나 그렇게 된 물품을 조달할 때 인도 의무를 다한다. 거기까지 위험과 비용 부담하고, 그 이후부터는 매수인이 위험과 비용을 부담하고, 매도인이 다만 지정 목적항까지 가는 데 있어서의 운임과 보험료를 부담해 준다. 그런 정도가 CIF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인커텀스에 대한 11가지 규칙, 인커텀스 2020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뭐 간략하게 제 나름대로는 간략하게 한다고 했는데, 뭐 쉽지 않네요. 뭐 설명하다 보니까 할 게 또 있고 또 있고 또 있고 또 있고. 그리고 사실 이 인커텀스에 제가 앞에서도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개별 규칙에 대한 부분은 국제 상무론이나 무역학 결혼에서 학습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제가 인커텀스 2020 새롭게 개정이 됐기 때문에 지금 계약론 수업에서 이 부분을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지, 사실 계약론 수업에서는 뭘 주로 다뤄야 되냐면, 제가 앞서도 그런 얘기를 했죠. 인커텀스가 제정되기 이전부터 FOB와 CIF는 존재했다. 그 당시에는 그래서 FOB 계약, CIF 계약의 형태로 존재했다라는 걸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한 어떤 계약이나 법적인 근거나 이론들이나 뭐 학설들 이런 것들을 설명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게 이제 계약론의 주요 내용이 돼야 되는데, 그 부분은 뭐 어쩔 수 없이 다음 시간에 해야 될 것 같고, 앞서 얘기했던 것 중에 이제 인커텀스 사용 시 유의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 여기 이제 강의 자료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FOB 같은 경우에 해상 내수로 운송해서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FOB 뒤에 오는 장소는 선적항이라고 했죠. FOB 선적항. 근데 FOB 에어포트라든지 FOB 웨어하우스와 같은 이런 방식으로 변형해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제가 앞에서도 이야기를 했는데, 인커텀스가 가이드라인이라고 했습니다. 분명히 뭐 강행규칙은 아니고 강행법도 아니고, 매도인과 매수인이 무역 거래를 하는 데 있어서 매도인의 의무와 매수인의 의무를 규정해 놓은 하나의 템플릿이다라고 했는데, 그래서 인커텀스를 제정한 ICC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매도인과 매수인이 자신들의 거래에 맞춰서 이 인커텀스를 변형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인커텀스를 사용할 때 유의해야 되는 부분이, 아무리 변형을 한다 하더라도 좀 말이 안 되게 변형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매수인 국가에 있는 내륙의 어떤 지점까지 물품이 운송되도록 기대하는 경우에는
어떤 해양 항구를 지정하는 CIF 계약은 옳지 않다. CIF 뒤에 뭐가 오게 돼 있어요? 목적항이 오고 있죠. 목적항. 근데 목적항이 안 오고 무슨 뭐 저 안에 내륙 지역이 나와요. 그런 방식으로 사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FOB, CIF 그렇게 단독으로 쓰인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강조했다시피 FOB, CIF 뒤에 장소가 옵니다. 그 장소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인도 지점이 될 수도 있고 선적항이 될 수도 있고 목적항이 될 수도 있고 목적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CPT나 CIP의 경우에는 목적지가 되고 CFR이나 CIF의 경우에는 목적항이 되겠고 나머지 조건들은 인도 지점 혹은 FOB나 FCI 아니죠. FOB나 CIF나 CFR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선적항 이런 것이 되는데 그런 것들을 잘 사용하지 않고 좀 다르게 쓰거나 좀 색다르게 쓰게 되면 여러 가지로 분쟁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문제가 생겨날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유의할 필요가 있고요. 자, 그리고 빠뜨린 게 있네. 한 가지 더 설명하면 무역 관련된 여러 시험에서 그런 걸로 장난을 많이 쳐요. 어떤 걸로 장난을 많이 치느냐? 예를 들어서 수출국이 한국이고 수입국이 미국이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FOB 뉴욕, CIF 부산. FOB 뒤에 뭐 온다고 그랬죠? 선적항. CIF 뒤에 뭐 온다 했죠? 목적항. 수출국이 한국인데 뉴욕에서 선적할 수 있나요? 수출국이 한국인데 부산이 목적항이 될 수 있나요? 없죠. 수출국이 한국이면 FOB 부산이어야 하거나 CIF를 쓸 것 같으면 CIF LA가 되든 뉴욕이 되든 이게 맞죠. 그렇죠. 네. 이거 갖고 장난치는 경우가 많아요. 무형영어 검정 시험이라든지 뭐 관세사 시험 1차 시험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걸로 많이 장난칩니다. 출제자들이. 자, 그리고 인커텀스 규칙 내 조항이 있는데 인커텀스가 11가지 조건이 있잖아요. 11가지 조건. EXW부터 CIF까지 이렇게 11가지가 있는데 이 각각의 조건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A1부터 A10 그리고 B1부터 B10이 있습니다. A는 매도인의 의무고요. A는 매도인의 의무, B는 매수인의 의무입니다. 그러니까 이 템플릿이라고 했잖아요. 11개의 템플릿이 있고 그 템플릿마다 매도인의 할 일, 매수인의 할 일이 규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방식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10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A1, B1의 일반적인 의무, 그리고 A2, B2의 인도, 물품의 인도 중요하죠. 그리고 물품에 인도되는 지점이 뭐죠? 위험 부담이 이전되는 지점이죠. 비용의 분기점이죠. 그래서 A3, B3에는 위험 이전, 물품에 대한 위험 이전. 자, 그리고 운송보험. 뭐 운송보험은 당연히 뭐 매도인이 부담할 수도 있고 매수인도 부담할 수 있지만 거기에 따라서 경우에 있어서 얘기를 했죠. 이 경우에는 매수인이 운송인을 지정하거나 계약해야 된다. 매도인이 운송인을 계약하거나 지정하고 비용 지급해야 된다. 이게 각 규정마다 달랐잖아요. A4, B5에 A4, A5, B4, B5에 그 규정이 있고요. 그리고 관련된 서류. 제가 오늘 이거 앞에서 설명할 때는 뭐 물품과 관련된 어떤 인도 의무에 중점적으로 설명을 했지만 사실 뭐 필요한 경우에 운송 서류를 뭐 매도인이 준비를 해서 매수인한테 보내거나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사안들 제가 오늘 요거는 설명하지 않은 사안이네요. 자, 그다음에 수출 통관, 수입 통관 중요하죠. 그리고 물품에 대한 점검, 그리고 포장, 그죠? 그리고 화인, 마킹, 이거는 뭐 앞선 시간에도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물품에 대해서 표시하는 거, 뭐 이런 것들 그런 의무도 규정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비용 부담, 비용의 분기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통지,
매도인이 뭐 매수인한테 알리는 사안, 매수인이 매도인한테 알릴 사안들에 대해서 이제 여기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요게 인커텀스 2020 들어오면서 여기 나열되어 있는 이 10가지 매도인의 의무와 매수인의 의무의 순서가 좀 바뀌었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들이 위쪽으로 올라왔습니다. 예전에는 인도나 위험 이전이 4번, 5번 이쪽 밑에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다 올라왔어요, 위로. 그래서 물품의 인도, 위험 이전, 운송, 보험 이 순서대로 내용이 바뀌었다. 순서가 매도인의 의무와 매수인의 의무에 대한 규정을 하고 있는 부분이 순서가 바뀌었다. 인커텀스 2020에서. 자, 그래서 인커텀스 2010과 2020에 대한 차이점을 좀 정리하려면 정리를 하면서 오늘 마치죠. 사실 이것 때문에 지금 이거 하는 거죠. 요번 주 강의 자료에 어떤 요번 주 강의 자료 그러니까에서 인커텀스를 하고 있는 이유가 이것 때문이죠. 뭐 작년 2019년 가을에 9월에 인커텀스 2020이 발표가 됐고 올해 2020년 1월 1일부터 인커텀스 2020이 사용되어지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던 거 외에 처음 이 수업에 계획을 했던 거와는 다르게 인커텀스 2020을 설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는데 그래서 인커텀스 2010과 2020 혹시 여러분들 중에 좀 고학번인 경우에는 2010을 학습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만약에 1학년이거나 인커텀스를 처음 배우는 사람이라면 뭐 큰 문제가 없지만 2010을 학습한 경우라면 한번 비교를 해보는 것도 오히려 도움이 될 수 있어요. 2010에서 2020으로 이렇게 바뀌었구나. 근데 사실 제가 느끼기에는 인커텀스 2000에서 인커텀스 2010으로 바뀐 거하고 비교를 해보면 인커텀스 2010과 2020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 많이 바뀌지 않았어요. 그 변화의 폭이 적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인커텀스를 처음 배우거나 1학년 학생인 경우에도 인커텀스 2010을 공부해봐야지 그럴 필요 없어요. 그냥 2020을 공부하고 10에서 20으로 뭐만 바뀌었구나 이것만 체크하면 됩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어떤 것들이 바뀌었냐? 개별 규칙 내의 순서 제가 앞에서 얘기했죠. A1, A2, A3 이거 순서가 중요한 것들이 위로 올라왔다. 그래서 인도와 인도 위험이 A2, B2에 왔다. 자, 그 다음에 CIP와 CIF, 요 최소 부보 의무 유지 이런 말이 있는데 우리가 해상보험료 수업이 아니니까 해상보험에 대해서 길게 설명할 수는 없지만 보험의 종류, 보험의 조건을 얘기를 할 때 협회 적하약관을 이야기합니다. 협회 적하약관. 이 런던 보험자 협회가 제정한 런던 협회 적하약관에는 ICC A, ICC B, ICC C가 있고 물론 우리가 보험 조건에 공부했던 것처럼 AR, 뭐 WA, 그리고 FPA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이건 이제 구약관이죠, 구약관. 그리고 이게 신약관인데 이 ICCA가 최대고요. 왜냐면 이제 모든 위험을 면책 위험에 해당되지 않는 모든 위험을 보험자가 부보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최대 의무고 이 ICC가 최소 의무입니다. 근데 CIP의 경우에는 이 ICCA로 보험을 매도인이 매수인을 위해서 들어줘야 되고요. CIF의 경우에는 ICC 조건으로 매도인이 매수인을 위해서 보험 조건을 듭니다. 그 이유는 앞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이거는 모든 운송수단에서 사용되고 이거는 해상에서 사용되기 때문에 해상에서는 ICC를 많이 쓰지만 생각보다 많이 쓰지만 항공운송, 특히 항공운송의 경우에는 이 조건이 A, B, C 이렇게 나뉘어져 있지 않아요. 항공운송의 화물보험은. 그러다 보니 그런 환경에 맞춰서 CIP의 보험 부보는 최대 보험 부보로 해라 라는 게 이제 인커텀스 2020에서의 개정 사항이고요. 자, 그 다음에 FCA 상에 본선 적재 표기 선화증권이 이제 이야기가 됩니다. 그리고 DAT와 DPU, DAT가 DPU로 이름이 바뀌었고요. 그리고 FCA, DAP, DPU, DDP에서 자신의 운송수단에 의한 운송을 허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보안 관련된 내용들 사용을 됐고 설명문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이름이 바뀌거나 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인커텀스 2010에서 2020으로 넘어오면서 개정된 사안들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래서 CIP의 최대 부보 의무에 대한 부분 제가 설명을 했고요. 자, FCA상에 본선 적재 표기 선화증권이 있는데, 선화증권도 이거를 얘기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본선 적재 선화증권과 수치 선화증권에 대한 얘기를 해야 돼요. 자, 물품을 해상 운송을 하기 위해서 선박에 적재를 하죠. 선박에 적재 하면 운송인은 비해를 발행해 줍니다. 선화증권을 발행해 주는데, 선화증권은 크게 봤을 때 본선 적재 그리고 수치 선화증권이 있어요. 리시브 BL, 온보드 BL. 이거 이제 본선 적재 BL은 온보드 BL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수치는 말 그대로 하물을 받았다. 하물을 받았지만, 하물을 수취했지만 적재는 하지 않았을 때 나오는 게 수치 선화증권이고, 본선 적재는 말 그대로 선박에 하물을 적재했을 때 발행되는 선화증권입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UCP 600에서 신용장 통일 규칙에서 은행이 매입을 하는 선화증권에 이 수치 선화증권을 매입을 안 해줘요. 이게 제시됐을 때 이걸 안 받아줍니다. 왜냐하면 수치 선화증권이란 거는 운송인이 하물을 받았다는 것은 입증할 수 있으나 이 하물이 실제로 운송이 시작됐다, 국제 운송이 시작됐다는 것을 담보하지 못해요. 그래서 수치 선화증권을 안 받습니다, 은행이. 신용장을 쓸 때, 신용장 안 쓰면 뭐 이게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신용장을 쓴다면. 근데 UCP 600에서 그래서 신용장 거래를 할 때 은행이 이제 매입을 하거나 대금 지급을 할 때 반드시 요구하는 게 본선 적재 비율을 요구해요. 본선 적재 비율을 요구를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FCA죠, FCA. FCA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있냐면 FOB가 아니고 FCA잖아. 뭐만 하면 돼요. 매도인이 본선에 적재할 의무가 있는 게 아니죠. FCA는. FOB랑 다르게. 뭐만 하면 돼요. 운송인한테 인도만 하면 됩니다. FCA는. 이게 그러면 온보드 사항이 아니잖아요. 지금 온보드가 아니고 뭐 했어요? 운송인한테 수치만 한 거죠. FCA 경우에는. 그러면 당연히 이때 운송이 해상 운송인이라 할지라도 뭘 매도인한테 발행해 주겠어요? 온보드 BA를 발행해 주는 것이 아니라 수치 선화증권을 발행해 준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FCA를 통해서 매도인이 물품을 운송인한테 인도를 하면 이 매도인은 수치 선화증권을 받기 때문에 이 거래가 대금 결제 방식이 신용장 거래 방식이라고 한다면 은행에 제시를 했을 때 은행이 안 받는 문제가 생겨버리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얘기가 나오죠. FCA 매매에서 해상 운송의 경우 매도인이 본선 적재 표기가 있는 선화증권이 필요할 수 있다. 신용장을 쓰게 되면. 근데 FCA는 물품 인도는 본선 적재 전에 완료해버리죠. 운송인한테 넘겨주는 걸로 끝나죠. 운송인은 그리고 이 물품을 나중에 선적하고 난 다음에 온보드 BL, 선적 선화증권을 발행할 의무가 있죠. 그래서 곤란한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FCA를 썼을 때 이 FCA 거래 방식, FCA 정형 거래 조건과 신용장을 이용한 대금 결제 방식이 안 맞는 거예요. 같이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용을 넣었다는 거죠. 매수인은 물품이 적재되었음을 기재한 운송서류. 그러니까 물품이 적재되었음을 기재한 운송서류가 선적선화증권입니다. 온보드 BL입니다. 이거를 자신의 비용과 위험으로 매도인에게 발행하도록 운송인에게 지시하여야 된다. 그러니까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FCA지만 본선 적재 선화증권을 발행해 줄 수 있도록 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들어가게 된 겁니다. 뭐에? 인커텀스 2020 개정을 통해서 그런 사항들이 추가되었다라는 점입니다. 자, 그리고 DPU, Delivered at Terminal을 Delivered at Place Unloaded로 명칭을 변경을 했고요. 기존에는 터미널 인도 이런 방식이었는데 이제 그 터미널로 인도 장소를 제한하거나 하는 그런 규정들이 사라졌습니다. DPU, 그래서 DPU와 DAP가 남게 됐고, DAP, DPU, Delivered at Place, 그리고 Delivered at Place Unloaded 이런 식으로 새로운 인커텀스 규정이 들어왔고, 이걸 통해서 이제 사용을 하는 거죠.
자, 그리고 매도인과 매수인이 자신의 운송수단에 의한 운송을 허용을 합니다. 그래서 FCA 같은 경우에는 매수인이 운송수단을 제공을 하는 거죠. 매도인은 그 운송인에게 물품을 인도하는 것으로서 인도 의무를 다하는 것이고, 그리고 DAP, DPU, DDP의 경우에는 목적지, delivered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목적지, 목적 장소까지 매도인이 운송 계약을 체결하거나 운송인을 지정을 해서 물품을 그 지정된 목적지까지 화물을 인도할 의무를 가지게 되는데, FCA의 경우에 매수인은 자신의 운송수단으로 할 수가 있고요. 자신의 비용으로. DAP, DPU, DDP의 경우에는 매도인이 자신의 비용으로 자신이 직접 운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운송을 하거나 아니면 다른 운송인과의 계약을 통해서 그 운송인에게 운송 의뢰를 해서 운송을 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인커텀스 2020의 개정사항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인 인커텀스 2020의 개정사항에는 인커텀스 2010 이후에 이제 민간인이나 이런 것들 운송수단을 상대로 한 어떤 테러, 뭐 유명한 걸로는 2001년도에 있었던 9.11 테러라든지 아니면 소말리아 해적이라든지 운송수단에 대한 어떤 정치적인 목적이든 경제적인 목적이든 이제 어떤 군사 행위 내지는 어떤 폭력 행위 이런 것들이 이제 가해지는데, 그래서 그 부분 그런 것들과 관련돼서 이제 화물의 어떤 보안이나 이런 안전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매도인과 매수인이 중요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고, 그와 관련된 어떤 의무 이행을 이제 인커텀스에서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과 관련되어서 이제 그전에는 이제 뭐 통관 보안 이렇게 그 부분에 이제 국한되어 있었는데 인커텀스 2010에는, 근데 이제 2020에 넘어와서는 이 화물에 대한 안전이나 보안 이슈가 아무래도 그 국제 운송이나 아니면 수출 통관 이런 부분과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A4의 운송 규칙과 A7의 그 매도인의 수출 통관과 관련돼서 보안 관련된 의무를 매도인이 이행을 할 것을 명시를 해놨습니다. 사실 요 A7의 수출 통관과 관련된 보안은 A25 그 수출 인증 수출자 제도라고 하는 것과 연관이 되어 있는데, 그 지금 인증 수출자 제도를 설명하기에는 너무 많은 내용이라서 어쨌든 인커텀스 규정 내에 매도인과 관련해서 화물의 보안, 화물의 안전과 관련된 의무 규정이 들어가 있다는 것이고, 자, 사용자를 위한 설명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인커텀스 각 규칙은 그 EXW든 뭐 FCA든 각 규칙의 앞머리, 서두죠. 서두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이 인커텀스 규칙을 어떻게 쓰세요라고 하는 어떤 사용 방법 설명서 같은 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거를 인커텀스 2010에는 가이던스 노트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근데 이제 가이던스 노트라고 하니까 이게 뭔가 가이드를 정말 제공해 주는 것 같죠. 뭔가 뭐 좀 그렇죠. 그래서 요거를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이 인커텀스 규칙은 뭡니다 라고 설명해 주는 글이다 라는 정도의 의미를 가질 수 있도록 명칭을 설명문, explanatory note for user, 사용자를 위한 설명문 이런 이름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요 설명서를 보고 이 인커텀스 규칙이 자신이 거래하는 물품의 대상 물품과 적합하다.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이 정형거래 조건을 계약에 사용해야겠다라는 것들을 실제 무역거래 당사자들이 판단해서 결정할 수 있도록 그런 내용들을 이제 설명문으로서 표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건 인커텀스 2010부터 있던 거였는데 그 명칭이 2020으로 넘어오면서 명칭이 바뀌게 되었다라는 점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인커텀스 2020의 주요 내용들과 인커텀스 2010에서 2020으로 넘어오면서 어떤 개정 사항들에 대해서 학습을 했습니다. 뭐 계속 강조를 했다시피 이게 뭐 계약론 수업에서 다뤄야 되는 내용은 아니고 여러분들이 상무론이나 무역학 개론에서 학습을 해야 되는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계약론이 2020이 처음 개정됐기 때문에 제가 수업을 넣었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FOB 계약과 CIF 계약을 학습을 할 겁니다. 그 부분을 하고 나면 이제
제가 처음 생각했던 중간고사 범위예요. 예, 중간고사 범위죠. 사실 우리가 3월 달에 들어올 때 셋째 주하고 넷째 주는 그냥 그 당시에는 이제 전체 학기가 비대면으로 갈 예정이 아니었기 때문에 갈 상황이 아니었고 그냥 뭐 임시적으로 하는 거였기 때문에 제가 타 학교에서 이제 수업을 했던 내용을 여러분들한테 그냥 한번 뭐 예습 차원에서 한번 보라고 했던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진짜 본학기는 거의 4월 달에 들어와서 시작을 했죠. 예, 그래서 지금 다음 주에 하게 될 범위가 제가 처음에 생각했던 중간고사 범위입니다. 근데 중간고사 범위는 범위인데 제가 뭐 공지사항에서도 밝혔다시피 중간고사는 여러분들이 제출하는 과제물로 대체하게 될 거고요. 중간고사를 실시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따로 별도로. 대신 지금 여러분들도 관련된 공지사항을 학교 본부로부터 받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학기 2020학년도 1학기가 전체 이제 비대면 강의, 전체 온라인 강의로 진행하기로 했기 때문에 이제 기말고사의 문제가 남아 있어요. 그래서 기말고사는 아마 6월 말이 될 텐데 그때 6월 말에 뭐 그 앞서서 제가 이야기를 하고 공지를 하겠습니다만 뭐 저는 개인적으로 기말고사는 오프라인 시험을 보는 것도 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뭐 한 번 정도 내지 그리고 이제 기말고사만 또 보기보다는 기말고사 직전에 한번 뭐 오프라인으로 한번 뭐 얼굴 보고 인사하는 시간을 뭐 만들거나 아니면 제가 이제 지금 뭐 이 영상도 제가 공지를 한 걸로 알고 있지만 여기 앞부분은 제가 어제 했던 그게 남아 있어서 그걸 이용을 했고요. 뒷부분은 새로 녹음을 하는 건데 영상을 이렇게 옮기다가 이제 제가 이렇게 녹음되어 있는 영상을 살리고 녹음 안 된 영상을 그 파일을 지워야 되는데 반대로 해가지고 이제 재녹음을 한 건데 이 수업 뒷부분은 이렇게 이제 영상 녹화를 이용하는 저처럼 영상 녹화를 이용하는 교수님들도 있고 줌을 이용하시는 교수님도 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뭐 여러분들하고 이제 시간을 정해서 뭐 전체 인원이 참여하든 아니면 소인원이 참여해서 뭐 Q&A 같은 시간을 좀 가지든 뭐 하고 그건 이제 제가 실제로 하게 되면 5월 중순 이후부터는 뭐 공지를 하겠습니다. 언제 그러면 누구 뭐 한다든지 아니면 전체를 한다든지 해서 줌으로 기말고사 직전에 한번 얼굴을 보고 이야기를 좀 하고 기말고사는 뭐 오프라인으로 진행을 하든지 사실 뭐 저도 고민 중이에요. 이런 일이 뭐 그렇죠? 여러분들도 처음 겪는 일이지만 저도 처음 겪는 일이고 뭐 우리 모두가 참 생소하고 저거 참 어려운 환경에 색다른 환경에 처해 있기 때문에 뭐 어떤 방안이 제일 좋을지 뭐 이 동료 교수님들하고도 항상 만나면 이야기를 하는데 뭐 최대한 저는 뭐 마인드가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불편을 초래하거나 부담을 그렇게 많이 주려고 하는 스타일은 아니라서 되도록이면 이제 효율적인 방안을 찾으려고 하는데 뭐 일단은 중간고사는 이제 과제물로 대체, 기말고사는 6월 말에 상황을 봐서 오프라인으로 시행, 그리고 그 전에 줌으로 한번 Q&A 내지는 뭐 미팅 한번 가지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점이나 방법이 딱 정해지면 그것도 마찬가지로 LMS나 이런 걸로 공지사항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고 뭐 이제 이 코로나19 사태가 어느 정도 진정세에 들어가는 것 같은데 그렇다 하더라도 개인 위생이나 뭐 건강 관리에 최선을 다해서 건강이 제일 중요하니까요. 좋은 시간 보내기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